안녕하세요 여러분,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희 작가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족인 내가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인 나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한족 니인과 친하게 지내며 때때로 매운 마라탕을 먹는다. 그리고 나의 아들 준표와 같은 어린이집에 딸을 맡겼던 한국인 연주와도 매운 마라탕을 즐긴다. 한편 나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실내를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 고민한다. 연주는 택배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나한테 휴대폰을 넘겨주며 투덜댔다. 아우 답답해. 롱리로 후퉁. 이봐 언니 나도 언니처럼 하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냐고. 자, 지금 이 여자는 아무리 중국어를 써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닝도 가끔 내게 그런 말을 하곤 한다. 이제 나는 한국어도 능숙하고 중국어도 능숙하기 때문에 닝도 넌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 이런 거죠.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샤브샤브를 먹던 날 위성으로 한국 방송을 보며 그 분위기를 깊이 즐기는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어쨌든 두 나라 말을 다 하니 너는 참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때로는 차라리 그들처럼 한 가지 말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랬더라면 나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내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상태예요. 준표의 학교 문제 따위를 가지고 머리를 썩힐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다. 아들 준표를 한국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 중국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연주와 본능적으로 아주 많이 닮아 있었어. 연주는 한국 사람이니까 민족성 측면에선 본인도 한국 사람이야. 그러나 같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분화의 위기에 놓인 두 마리의 도롱뇽 같아서 도무지 같은 시각으로는 함께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왜? 나와 연주는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민족성은 있지만 살아온 생활 배경과 역사와 문화와 공간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닌과 나는 애초부터 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오리와 닭이었다. 닌과 나는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다른 민족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대.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개인적인 습관과 취향을 송두리째 공유할 수는 없었대. 왜? 민족성이 다르니까. 같은 곳에 살고 있긴 하지만 나랑은 완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매번 그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나하고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곤 했다라고 했어요. 넌 완전 너잖아. 예,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예, 마라탕을 먹으면서 사실 나는 닉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절대로 연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닮지 않았기에 닉은 온전히 닉 자신이었다. 연주가 온전히 연주인 것처럼. 연주는 완전 한국인, 닉은 완전 한족. 그러니까 완전 그 사람들 그 자체가. 그러나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또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나는 나지 뭐. 조선족인 난 거지. 아기자기한 한국 소품들로 가득 찬 연주네 집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연주가 사온 코리안 빵집의 앙금빵에 믹스커피를 마시며 책장 옆에 붙은 한국 지도와 거기에 그려진 무궁화. 이건 한국의 문화인 거죠, 연주가. 그런 걸 구경하다 나는 속으로 문득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녀들 연주나 닝처럼 한국인이면 한국인, 중국인이면 중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바로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난 이것도 아니고, 난 한국인도 아니고, 난 중국인도 아니야. 난 그냥 조선족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의 지대. 뭔가 불분명한 제3의 검정과 흰색 사이 어딘가.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완전한 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들처럼. 연주와 닝이 완전한 수라면 나는 거기에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에 해당하는 거죠. 봄이 거의 다가올 무렵 나와 남편은 우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한 최초의 우리 집으로 가보았다. 이제 집을 산 거죠. 삐걱하고 둔중한 철제문이 눈앞에 열리는 순간 나는 중국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우리 집을 처음 보게 되었다. 아직 차가운 겨울 공기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내가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도 그런 의미인 거죠. 옅은 회색 칠로 간신히 몸을 감싸고 서 있는 벽장 말고는 사실 더 이상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었다. 바닥과 천장 어느 곳이나 일단 울퉁불퉁한 시멘트로 대충 마감한 상태였다.
공사장 철거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발밑에는 모래와 먼지, 시멘트 덩어리와 나무 조각들이 되는 대로 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집의 틀, 집의 뼈대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인테리어가 전혀 되지 않은, 우리나라 아파트랑은 좀 다른 거죠. 그냥 정말 시멘트만 발라놓은 그런 거래.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의 분양법이 더 인간적일 수도 있었다. 틀만 주는 거야. 나머진 각자 꾸미게. 입주자의 취향대로 설계하고 인테리어하고 채워 넣을 수 있는 소위 중국 대륙식 모피집.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차갑고도 딱딱한 시멘트 벽체들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 불변하면서도 확실한 우리 집의 현실이 내 손가락 끝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지? 남편은 미터자로 각 방의 길이며 너비며 높이를 꼼꼼히 재어보았다. 남편은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우리 집다워질지를 그것을 알고나 있을까? 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연길로 기차 여행을 가면서 조선 동네 차창을 보기도 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을 두리번거리는 꿈을 꾼다. 연길에서 시어머니의 조선 옷을 맞추고 연변 특산물을 구입하여 돌아오는 길에 푸근한 산과 활짝 핀 진달래꽃을 보고 아파트 실내 장식의 분위기를 옛날 조선의 시골풍으로 해야겠다 라고 정했다. 그리고 나와 남편은 물건을 사서 집을 꾸민다. 옛날 조선 시골풍, 즉 나의 정체성의 방향인 거죠. 민족 고유의 정신을 되살리는. 집의 인테리어가 얼추 완성되어 가던 날 나는 수업을 끝내고 오랜간만에 닝이 있는 도서관으로 올라갔다. 닝은 여전히 햇살 가득한 통유리 창을 등이 지고 검은 무늬의 책장들이 줄지어 늘어선 열을 지어 선 앞에서 자신의 낮고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물건 배치를 그러하다 보니 큰 유리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닝의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다.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건 고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닝은 그 도서관의 풍경을 빗대어 빛의 제국이라고 불렀다. 차 선물 낭랑공주의 자명고다. 자명고는 스스로 울리는 북이잖아. 굉장히 그 낭랑공주의 분명하고 강한 자의식. 아버지보다도 사랑을 택하는 그런 것들. 조국보다도 이런 굉장히 분명하고 강한 자의식을 상징하는 그런 자명고인데 나는 닝의 책상 위에 북 모형이 달린 휴대폰 고리를 불쑥 꺼내놓았다. 정말? 신화 속의 자명고를 누가 본 적이 있겠느냐마는 닝이 그 얘기를 알 리도 없었다. 왜? 닝은 중국 사람이잖아. 이건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예쁘다. 고마워. 나는 닝의 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볕이 좋은 유리창 쪽을 향해 닝과 마주 앉았다. 있지. 나 말이야. 내가 찾던 게 뭐였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여행길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의 콘셉트로 짠 우리 집 인테리어의 설계도를 자랑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어 닝의 책상 앞에 줄지은 학생들의 대열이 다시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넌 좋겠다.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닝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하는 것 중일까 봐요. 다 완성되면 집들이 꼭 해라. 보고 싶다 얘. 닝은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눌러 나를 상긋이 쳐다보았다. 닝의 책상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의 기다란 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의 그늘은 더욱 깊고 길어졌다. 나는 처음으로 닝의 그늘을 생각해 보았다. 누구랑 다를 바 없이 지낸 평범한 학창시절, 전공보다 점수 때문에 선택했을 모모대학의 중문과, 부모님 주선으로 차지하게 된 대학 도서관의 실무자 자리, 매일같이 이어지는 바코드 숫자들과의 무의미한 씨름. 다만 진급을 위해 계속해야 하는 지루한 연구생 공부. 나는 아무도 대신 정립해줄 수 없는 나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닝 또한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만의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닝 역시 개성이나 의지 없이 그냥 무관하게 살았구나라는 거죠. 처음 널 만났던 날에 말이야. 닝이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말했다. 사실 그때부터 너를 알고 싶었어. 그녀의 등 뒤에서 내가 책을 한 권 골라 뽑아냈을 때 닝이 그랬다. 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내 말. 조선어겠죠? 한국어. 나는 책을 닝 앞에서 내밀었다. 넌 뭐 내 말을 할 줄 모르나? 그 말에 닝이 헛하고 웃었다. 글쎄. 나비는 나비의 세계가 있고 까마귀는 까마귀의 세계가 있다고 했던가? 나는 왠지 내가 여태 나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마치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세계에 있어야 되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랬어요. 보시면 링의 책상 유리알 아래 끼워진 파란색 메모지가 내 옆으로 빼끔히 보였다. 해겔의 명언 자기 세계였다. 넌 내 기분을 알겠지? 링은 일련의 숫자들을 타닥거리며 입력하고 나서 책을 돌려주었다. 나는 책을 받아들고 도서관에 나가다가 돌아서서 링을 향해 한마디를 던졌다. 언제 그 집 마라탕 먹으러 갈까? 제대로 된 다마다라로.
다마다라는 이제 굉장히 매운 향신료인데 그동안 나는 닌과 함께 가서도 그것을 맛보지 못했어. 왜냐면 나는 입에 안 맞으니까. 근데 닌 너는 중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다마다라로 먹어보라는 얘기는 너의 세계를 찾아봐 이런 얘기야. 너만의 것을 찾아 이런 얘기겠죠. 준표는 조선족 유치원을 보내고부터 우리는 취침 시간을 8시 반으로 앞당겼다. 온 시내에 단 하나뿐인 조선족 유치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었다. 새 집으로 옮긴다 해도 반 시간 정도 유치원 차량을 타고 가야 했다.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 수첩이랑 신청서를 들고 가던 나에게 연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잘 있었어? 준표네 새 유치원은 어때? 나는 흔들거리는 버스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주며 어깨와 턱 사이에 휴대폰을 끼웠다. 그래? 지금 서류 들고 유치원 가는 길이야. 넌 어때? 한 번씩 역에 들을 때마다 내리는 사람들보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시간 나면 계림로에 한번 오지 그래.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이때 마라탕은 아까랑은 또 좀 다른 마라탕이야. 한국인은 약간 매운 거 먹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로. 매운맛을 여기서는 잘 볼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맛 먹으러 가자 라는 의미인 거고 아까의 마라탕은 중국식. 좀 다른 거죠. 연주가 쭈뼛거리다 말했다. 언니, 나 아무래도 중국을 뜰 것 같아. 이달 내로. 몸을 돌리기조차 비좁은 차 안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려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손잡이마저도 놓쳐버렸다. 뭐라고? 뜬다고? 왜? 어디로? 버스가 끼 급정거하는 바람에 내 휴대폰이 누군가의 팔꿈치에 스치면서 띠리릭 통화가 끊어져 버렸다. 확실한 비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확실한 무엇이 없었던 탓으로 주위의 풍문을 따라 유학 온 연주. 아이를 가지면서 학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중국 유학의 의미는 바래기 시작했고 학업이 거의 끝나가는 남편의 막연한 행보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 언니, 나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부릉부릉 가방 안에서 넣은 휴대폰이 울렸다. 연주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대신 문시지를 보내왔다. 닝의 책상 유리 밑에 깔려있던 해겔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얘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명언을 통해 제시했나 봐.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슬픈 일은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 즉 연주가 자기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명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버스 바깥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 촉망이 걸어가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는 모두 저마다 누군가 떠밀려 평형을 잃고 아슬아슬 버티고 서 있었다. 다들 사람들이 자기 세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짓눌려 나도 그들처럼 답답해지고 피곤해졌다. 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나비로 변신해서 훨훨 날아가고 싶었다. 나와 남편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닝은 내게 줄 선물로 그림을 한 점 들고 왔다. 그 집 문간에 불쑥 나타났다. 나는 그림을 계단 아래쪽 돌담 문이 벽지가 발린 좁은 벽에 걸어놓았다. 예스러운 조선의 시골 분위기와 근대 유럽의 초현실주의 화풍이 제법 생각보다 어울렸다. 예, 뭔가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지우고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이 말은 그 보편적인 모습과 개별적인 모습이 어울려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림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나는 커피를 마셨고 닝은 녹차를 마셨다. 이 두 문장 모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별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의미한다. 닝은 마그리트의 팬인 모양이다. 얼굴 앞에 푸른 사과가 하나 떠있는 중절모의 신사. 이게 아까 인간의 아들이라는 그 그림의 모습인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듯 말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다. 마그리트의 다른 그림들처럼. 한 가지는 분명하잖니. 다른 사람이 당연시하던 것을 무작정 그리지 않았다는 거. 마그리트라는 사람은 남들이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뭔가 자기만의 개별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닝은 남편이 손수 만든 테이블 위에서 내가 그녀를 위해 씻어놓은 빨간 서가를 하나 집었다. 이제 내 차례인가? 이건 무슨 말이야? 그치. 내가 나의 세계를 찾은 것처럼 닝도 자신의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닝은 나를 향해 익살스럽게 웃으며 빨간 사과를 자기 얼굴 앞으로 가져갔다. 마그리트의 인간의 아들 속 남자처럼. 이 소설은 핵심이 바로 이거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극복. 조선족, 반은 한국인이면서 반은 한국인이 아닌 그 사이에 나의 고민과 갈등. 그런데 나만 이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책에는 지금 언급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담겨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활동 볼까요? 여기 새 인물의 등장인물의 정보.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물 이해는 아이고 이걸로 쓰니까 안 되겠네요. 인물에 대한 이해는 결국 소설 이해예요. 따라서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굳이 그 조선족 유치원에 보내는 건 왜 그러는 거야? 그치? 나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지. 아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고. 이때 마그리트의 그림이 하는 역할은 뭐냐? 마그리트의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맨 마지막 이제 내 차례인가 라고 하면서 보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라는 거. 즉 이 마그리트도 그림을 그릴 때 이 마그리트의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면서 보편적인,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거잖아. 거기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마그리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그것처럼 앞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닝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겠다. 뭐 이런 의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제목이 왜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일까요? 조선족 마을에 태어나 두 언어를 사용하며 자라온 작가가 자기의 생을 고민했을 때 대체 나는 누굴까?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본다면 자기를 반겨줄 만한 집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어떤 정체성인 거고, 나가 조선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에 고민했지만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이라는 것, 이 집이라는 것, 내가 꾸미게 된 집은 어떤 집이야? 조선인으로서의 나의 모습도 있고 중국인으로서의 나의 모습도 섞여 있는, 결국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 그런 공간인 거죠.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이걸 깊이 있게 가르치셨을 것 같진 않고요. 뭐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그 선생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집중하시면 좋겠지만, 이 소설이 그냥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하는 어떤 방황하는, 우리가 왜 이민 1.5세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민 가가지고도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갈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조선족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랑 똑같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또 중국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에서 고민했던 거, 그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경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